밤이 깊은 서울의 한 아파트.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시달린 현대인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지친 육체와는 달리 머릿속은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와 대출, 이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기 위해 조용히 유튜브나 오디오북을 뗍니다. 화면은 어둡게 두고 그저 귀로만 듣는 백색 소음 혹은 잔잔한 옛날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유독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늘 싱글벙글 웃으며 마침내 큰 복을 받았다는 정 씨의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정선 고을에 살았던 가난하고 고지식한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옛날 이야기에 따뜻한 향수에 젖어듭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속이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 명료한 권선징악의 세계.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늘이 감동하여 큰 부자가 된다는 소박한 위안. 그 달콤하고 뻔한 교훈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현대인들의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중8구 그 이야기의 끝을 다 듣기도 전에 평온한 호흡과 함께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달콤한 수면제로 쓰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붕괴를 알리는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정치적 보고서였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듣는 이 동화 같은 서사들이 실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우리 조상들의 처절한 생존 암호이자 무능한 지배계급을 향해 쏘아올린 소리 없는 총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선의 후기, 반도를 짓눌렀던 거대한 전쟁들의 상처는 단지 국토만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굳건한 신분제의 뿌리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굶주린 백성들의 시름이 팔도에 진동하던 처참한 시대였습니다. 무능한 권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내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병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부패했고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은 길가의 잡초보다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짙은 절망의 시대에도 백성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칼과 창을 드는 무모한 반란 대신 이야기라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무기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저 웃기고 우스꽝스러운 옛날 이야기에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서사의 뼈대에는 당대의 경제 구조와 권력의 모순, 그리고 신분 질서의 붕괴 과정이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숙한 주인공의 행동을 빌려 지배층의 위선을 폭로했고 비현실적인 요행을 통해 당대의 절망적인 경제 상황을 역설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배층의 삼엄한 검열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 위험하고도 날카로운 진실들은 농담과 해악이라는 두터운 포장지로
겹겹이 쌓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밤에서 밤으로 은밀하게 전해졌습니다. 임금의 실록이나 양반의 화려한 사랑방에서 읽히던 무거운 역사서에는 결코 기록될 수 없었던 진짜 조선의 민낯이 바로 이 허름한 초가집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밤의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이 이야기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역사적 진실, 그 붉은 속살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나 큰 충격과 서늘한 깨달음에 달콤하던 잠이 확 깨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남자, 마을 사람들에게 늘 싱글벙글 정씨라 불렸던 그 긍정적인 남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어도 시원하다며 웃고,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에 올릴 귀한 생선을 길고양이가 물고 도망가 버려도 그놈 참 배부르겠다며 껄껄 웃었던 그의 미소. 우리는 그 웃음을 그저 낙천적이고 욕심 없는, 조금은 모자란 착한 사람의 미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렌즈를 끼고 그의 그 기이한 미소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웃음이 결코 순진하거나 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토록 참혹한 가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는 대신 계속해서 실없이 웃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싱글벙글 정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아내의 임신 소식과 함께 찾아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새 식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늘 웃기만 하던 이 남자는 갑자기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농토, 그 작은 밭을 모조리 팔아치우고 무명장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죠.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장면은 그저 가난한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눈물겹고 평범한 가장의 노력 정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무대를 조선시대로 옮겨 이 결정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조선은 철저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이념이 국가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산업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땅을 파서 곡식을 거두는 농민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양반다움가는 근본 있는 백성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반면 물건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인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가장 천박하고 이기적인 계층으로 멸시받았죠. 더구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뿌리이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 땅을 팔아 상인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의 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스스로 가장 밑바닥에 천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가 팔겠다고 나선 물건, 무명, 즉 면포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두 차례의 참혹한 전란을 겪으며 국가의 농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무명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쌀과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화폐였고 세금을 내는 수단이었으며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안전한 자본이었습니다.
정 씨가 농토를 팔아 무명을 사겠다는 것은 단순히 옷감 장수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라는 고정된 봉건적 자산에서 벗어나 무명이라는 유동적인 화폐 자본을 손에 쥐겠다는 아주 예리한 경제적 각성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거대한 인식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땅을 독점하고 소작농들에게 살인적인 지대와 세금을 매겼습니다. 백성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것은 텅 빈 곳간과 굶주림뿐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서 땅에 얽매여 농사만 짓다가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주와 양반의 착취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그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힘, 바로 상업과 자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 씨의 웃음은 그저 현실을 모르는 바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이 쳐놓은 낡은 그물을 찢고 나가려는 자의, 세상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자의 은밀하고도 대담한 미소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설득하고 땅을 처분한 정 씨는 이제 농부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품에는 땅을 팔아 마련한 두둑한 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거대한 자본이 숨쉬는 큰 시장을 향해 콧노래를 부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배 계급의 속박을 끊어내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초기 자본주의자의 당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도착해 무명을 사고 이윤을 남기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를 마련해 둡니다. 품속에 전 재산을 품고 시장에 도착한 이 남자의 눈앞에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멈춰선 상여, 그리고 그 옆에서 낡은 옷을 입고 서럽게 울고 있는 한 고아 소년. 지배 계급의 착취를 피해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선택했던 정 씨는 이 소년 앞에서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정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길가에 놓인 초라한 상여와 그 곁에서 오열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한양의 선산에 모시려 했으나 상여 맬 돈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땅에 묻을 비용이 없어 흐느끼는 어린아이.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 정 씨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품에는 아내의 눈물과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 그리고 양반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던진 마지막 희망인 무명값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상인의 이치로 따지면 모르는 아이의 장례비로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싱글벙글 웃던 정 씨는 상식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무명을 사려던 돈 전부를 꺼내 일꾼을 고용하고 소년이 아버지의 상여를 무사히 한양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정 씨는 허탈해하기는커녕 다시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빈손으로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비현실적인 선행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조건 없는 착한 마음의 표본으로 읽혀왔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계급사회의 생존 원리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정 씨의 행동은 동정심을 넘어선 가장 절박한 약자의 역사적 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보호해줄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책이었고 관아의 포졸들은 탐관오리의 수족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 때 가난한 평민이 기댈 수 있는 국가적 안전망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무법천지에서 힘없는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은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대가 없는 선행이 언젠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올 재난으로부터 막아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처절한 믿음. 정씨가 소년에게 건넨 돈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비정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선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약자들만의 연대 방식이자 무언의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투자는 훗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훌륭하게 장성한 소년이 그 마을의 원님이 되어 부임한 것입니다. 원님은 자신을 구원해준 정씨를 찾아와 엎드려 절하고 온갖 귀한 재물과 함께 임금님이 내린 진사라는 벼슬을 건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를 정진사라 부르며 우러러보고 정씨 가족은 평생토록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눈부신 결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려한 해피엔딩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 결말에서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조선의 민초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렸던 가장 뜨겁고 쓰라린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기적,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착취하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양심적인 관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굶주린 이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권력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보은하는 원님이라는 환상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정씨가 받은 진사라는 벼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사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 수십 년을 글 공부에 매달려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명예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백성들은 그토록 증오했던 양반의 타이틀을 가장 선량하고 근면한 평민 정씨의 머리 위에 씌워주며 짜릿한 정신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양반의 자격은 핏줄이나 공맹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지갑을 여는 선의에 있다는 묵직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싱글벙글 정씨의 이야기는 잔혹한 시대를 견뎌내야 했던 백성들의 처절한 소망이 투영된 눈물겨운 승리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결코 동화 속의 기적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씨의 따뜻한 전설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던 그 무렵, 반도의 또 다른 구석 강원도 정선 고을에서는 지배계급에 썩어 문드러진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양반들의 진짜 얼굴, 그 비릿하고 잔혹한 민낯이 이제 곧 세상의 밝은 빛 아래로 끌려 나올 참이었습니다. 정씨의 따뜻한 전설이 백성들의 다친 마음을 다독이고 있던 그 무렵, 우리는 발길을 돌려 첩첩산중 강원도 정선고을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무너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썩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당에는 사람의 허리춤까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오른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깊게 배어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 허름하고 냄새나는 집 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낭랑하고 청아한 글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선고을의 한 선비, 그는 사서오경을 통달하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강원도 일대에서 그 이름이 자자한 대학자였습니다. 그의 학식과 인품이 어찌나 고결했던지 새로 부임하는 원님들조차 관복을 갈아입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의 초가집을 찾아와 엎드려 절을 올리고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그는 완벽한 지배계급의 표상이자 흠잡을 데 없는 존경받는 사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함은 딱 그 방문 앞까지였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꼿꼿하게 앉아 천하를 다스리는 성리학의 이치를 논하고 군자의 도리를 설파했지만 당장 내일 아침 아내와 자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이 선비와 같이 중앙정치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시골로 낙향한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몰락한 귀족들을 가리켜 향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비록 권력과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자신이 평민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양반이라는 알량한 신분적 우월감 하나만은 목숨처럼 꽉 쥐고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손에 흙을 묻히며 농사를 짓거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짐승들이나 하는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짓이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안빈낙도가 군자의 참된 도리라는 거룩하고 그럴듯한 명분 아래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무능력과 나태함을 철저하게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비극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이 생산활동을 멈추고 노동을 경멸하며 오직 명분만을 소비할 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의 메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선비가 방 안에서 고상하게 헛기침을 하며 책장을 넘기는 동안 그의 아내는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남의 집 마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고 허리가 휘도록 남의 밭을 매며 겨우겨우 좁쌀을 얻어와 묽은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며칠을 내리굶어 가족들이 어지러움에 쓰러질 지경인데도 선비는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앉아 공자와 맹자의 거룩한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속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얼마나 끔찍하게 동떨어져 괴물처럼 부패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우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현실의 생존에는 단 한 푼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감옥에 갇혀 스스로 굶어 죽어가는 지배층의 기괴한 초상이 바로 정선고을의 선비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어느 날 쌀통을 박박 긁다 못해 지쳐버린 아내가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굶주림과 피로, 분노와 절망으로 깊게 패인 얼굴을 한 아내는 선비가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그 고상한 책들을 노려보며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날카롭고 서늘한 질문을 남편의 심장에 자객의 비수처럼 꽂아 넣습니다. 밤낮으로 글만 읽으면 책에서 쌀이 나옵니까? 아니면 떡이 나옵니까? 도대체 그놈의 양반이라는 게 한 푼어치 값어치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내의 이 피 맺힌 절규는 단지 밥을 굶어 화가 난 아낙네의 신경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상뿐인 신분제에 짓눌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도 기생충 같은 양반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조선팔도 모든 민초들의 분노가 응축된 폭발이었습니다. 고상한 문장과 도덕의 언어로는 결코 줄임배를 채울 수 없다는 차갑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던 고결한 선비도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당장 오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는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선비의 체면을 구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쌀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가 찾아간 그곳에는 굶주림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조선 제일의 착취 시스템. 한번 목이 감기면 뼈와 살이 녹아내리기 전까지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의 올가미인 환곡이라는 제도가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의 피 맺힌 절규에 떠밀려 선비가 비틀거리며 찾아간 관아. 그곳에는 조선 후기 최악의 착취 시스템이자 수많은 백성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괴물 같은 제도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환곡이라는 이름의 국가 대부업이었습니다. 본래 환곡은 국가가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제하기 위해 만든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빈민구제 복지 제도였습니다. 봄날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관아에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아주 적은 이자만 붙여 갚게 하는 훌륭한 시스템이었죠. 조선의 왕들은 이 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이 백성을 어버이처럼 보살피는 어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살아가던 조선 후기, 이 아름다운 복지 제도는 이미 지옥의 고리대금업으로 끔찍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이 바닥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면서 관아는 이 환곡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은 살인적으로 치솟았고 관리들은 모래와 껍데기가 절반 이상 섞인 썩은 곡식을 강제로 떠안긴 뒤 가을에는 윤기가 흐르는 온전한 쌀로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빌리기 싫어도 강제로 빌려야 했고 죽은 사람이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곡식을 대출해 준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환곡은 더 이상 백성을 살리는 구명줄이 아니라 조선 팔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올가미가 명예롭고 고결한 선비의 목에도 어김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선비가 낡은 갓을 쓰고 관아에 나타나 쌀을 빌려달라고 하자 아전들은 그가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반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독촉이나 담보 없이 선뜻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비는 빌린 쌀을 먹어치울 줄만 알았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추수할 곡식이 있을 리 만무했죠. 가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빚은 갚아지지 않았고 살인적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선비가 관아에 진 빚은 무려 100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1000석. 그것은 평범한 농민 수백 명이 평생토록 허리가 휘어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한 고을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만큼의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국이 찾아옵니다.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관리인 관찰사가 정선고을로 행차하여 관아의 장부를 검열하게 된 것입니다. 텅 빈 곡식 창고와 구멍난 장부를 확인한 관찰사는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천석이나 되는 국가의 곡식을 빌려가고도 한 톨도 갚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에 관찰사는 당장 그 자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고을 원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는 존경받는 양반이라고 변명해 보았지만 관찰사의 서늘한 명령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추상 같은 호령이 관아마당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관찰사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한 훌륭한 관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관찰사가 선비를 감옥에 가두라고 한 진짜 이유는 거창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가 재정은 뼛속까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위로는 중앙조정에서 할당량을 채우라고 끝없이 압박이 내려왔고, 아래로는 이미 털어먹을 대로 털어먹어 뼈만 남은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와 살이 필요했고, 이제는 기득권 내부에서조차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끔찍한 카니발리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선비가 감옥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것은 명예라는 낡은 가치가 자본과 국가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선비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밤낮으로 읽었던 공자와 맹자의 거룩한 말씀도, 고을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도,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양반의 체면도 이 차갑고 가혹한 빚쟁이의 족쇄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차가운 감옥에 끌려가 매를 맞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그는 그제야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의 성벽이 얼마나 허황된 모래성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낡은 초가집을 넘어 정선 고을의 차가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양반이라는 찬란했던 지배 계급의 허상이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려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던 선비의 눈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서오경을 읽는 선비도 아니었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무너져가는 조선 사회를 뒤흔들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새롭고 절대적인 권력을 두 손에 쥐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의 돈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을 위기에 처하여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정선 고을의 선비, 그리고 그 파국의 냄새를 맡고 나타난 이웃 마을의 부자 상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가난한 귀족과 돈 많은 평민의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물어가는 조선의 낡은 신분 질서와 새롭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두 시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상인은 어릴 적부터 밤낮 없이 장사에 매달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튼튼한 창고에는 팔도의 곡식이 썩어 넘칠 정도로 가득했고, 안방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과 진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면 정선고을 전체를 몇 번이나 사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지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재력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안타깝게도 엄격한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상인이라는 존재는 땀 흘려 농사 짓지 않고 오직 물건을 사고 팔아 이문만 남기는
교활하고 천박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혈관인 유통을 책임지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사회적 취급은 길거리를 떠도는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아무리 창고에 황금을 가득 채워두고 있어도 길을 가다 글공부만 하는 가난한 양반을 만나면 곧바로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만약 양반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면 그 자리에서 먼지나게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멸감과 치욕 속에서 살아온 상인에게 정선고을 최고의 명망을 자랑하는 선비가 천석의 빚을 갚지 못해 옥에 갇히게 생겼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천재이루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천석이라는 쌀은 웬만한 부자들조차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액수였지만 상인에게 그것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괴롭혀온 상인이라는 천한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세상에 당당히 복수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의 빚 갚는 데 쓴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상인은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돈이 제 아무리 많으면 무엇을 하느냐. 양반 앞에서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코를 땅에 쳐박고 기어야 하는데 이제 내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양반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수레의 산더미처럼 쌀을 싣고 선비에 무너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들어선 상인. 이 장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소름 돋도록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때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며 고결한 척하던 지배계급은 이제 굶주림과 빚더미에 짓눌려 초라하게 떨고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았던 천박한 돈벌레가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선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던집니다. 내가 당신의 그 끔찍한 빚천석을 모두 대신 갚아줄 테니 당신이 가진 그 고귀한 양반이라는 신분을 나에게 파시오. 선비는 경악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하늘이 내린 것이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핏줄이자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을 일개 장사꾼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조상을 욕보이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끌려가 가마니에 말려 매를 맞다 죽는 것보다는 영혼을 파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선비는 결국 굴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거래를 수락하고 맙니다. 이 비밀스러운 거래는 결코 한 마을에서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 무너져가던 조선사회의 뼈대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박지원이라는 천재적인 작가가 남긴 가장 통렬한 역사적 진단서입니다. 바야흐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융성하면서 이념과 도덕이 지배하던 세상은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돈이 권력을 평가하고 자본이 신분을 집어삼키는 잔혹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배계급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간판인 양반이라는 허울을 시장의 상품으로 내다 팔았고 억압받던 상인들은 오직 자본의 힘만으로 수백 년 된 신분제의 견고한 벽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석의 쌀이 관아마당에 산처럼 쌓이고 선비의 지긋지긋한 빚은 단숨에 청산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쏘스라치게 놀란 고을 원님은 이 엄청난 신분 매매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을 염려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정식 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합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관아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양반이 된 상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희에 차 있었고, 신분을 팔아버린 선비는 허탈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원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양반의 특권과 의무가 적힌 첫 번째 매매 증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인은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화려하고 떵떵거리는 권력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증서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낭독될 때마다 환희로 가득했던 상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하게 질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돈으로 산 양반이라는 벼슬은 그가 꿈꾸던 안락한 천국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주 기괴하고 숨막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아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숨을 죽인 채 평민이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는 이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고을 원님이 마루 한가운데 근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부세먹을 듬뿍 찍어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을 낱낱이 적어 내려간 첫 번째 증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쌀 1000석이라는 거대한 부를 대가로 지불하고 마침내 평생의 한이었던 천민의 굴레를 벗어던진 상인은 이제부터 펼쳐질 자신의 눈부시고 화려한 권력자의 삶을 상상하며 가슴을 벅차게 부풀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양반이 된 자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막중한 도리와 규범을 선포하겠노라. 원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적막한 관아마당을 갈랐습니다. 상인은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띤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서에서 흘러나오는 양반의 삶은 상인이 그토록 부러워하며 상상했던 안락한 천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괴하고 숨막히는 고문실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모름지기 오경과 역사를 달달 외워야 한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등잔불을 켜고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부릅뜨고 글을 읽어야 한다.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장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밤늦게 산맛 떨어지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한겨울 새벽 3시에 일어나 글을 읽으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낭독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난을 견디는 것은 선비의 첫 번째 덕목이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배고프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선 안 되며 입맛을 다시거나 침을 삼켜서도 안 된다. 한겨울 맹추 위에 뼈가 시려도 화로에 불을 쬐겠다며 호들갑을 떨어선 안 되며 이빨을 부딪혀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길을 걸을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절대 뛰어선 안 되며 언제나 발을 느릿느릿 끌며 팔자걸음으로 점잖게 걸어야 한다. 상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에게 시간은 곧 금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뛰고 배가 고프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훌훌 국밥을 말아먹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추위를 참으며 느릿느릿 걷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니 상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국부터 먼저 떠먹어서는 안 되며 후루룩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거나 밥그릇을 긁는 소리를 내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내나 자식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꾸짖어서는 안 되며 종들을 때리거나 마당의 소나 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어서도 안 된다.
또한 평생 돈이나 쌀의 가격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며 심심하다고 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돈 내기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상인은 이제 거의 혼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즐거움도, 종들이 농땡이를 피울 때 시원하게 호통을 치는 쾌감도, 친구들과 모여 윷놀이를 하며 돈 내기를 하던 그 소소한 삶의 낙조차 모두 금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인의 심장을 녹게 한 것은 바로 돈과 쌀의 가격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상인에게 돈이란 살아가는 목적이자 숨을 쉬는 산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천하게 여겨 입에 올리지도 말라니 이것은 곧 숨을 참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증서 낭독이 이어질수록 상인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멀리서 우러러보던 양반이라는 그 우아하고 고상한 껍데기는 사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망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짓밟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왜 저 정선 고을의 선비가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밭에 나가 일을 하지 못했는지, 왜 얼어 죽을 망정 방 안에서 꼿꼿하게 책만 읽어야 했는지 그 기괴한 이유를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생존 능력마저 마비시켜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천석이라는 거대한 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결과물이 고작 내 마음대로 밥 한 숟갈 편히 넘기지 못하고 욕 한마디 시원하게 뱉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라니, 참다 못한 상인이 손을 내저으며 원님의 말을 다급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원님,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쌀 천석을 바치고 샀는데 어찌하여 양반이 지켜야 할 일들은 온통 고통스럽고 답답한 금지 조항들 뿐이란 말입니까?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참고, 뛰지도 못하고, 돈 내기도 못하고, 화도 못 낸다면 그것이 어찌 고귀한 양반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감옥에 갇힌 죄수보다 못한 삶이 아닙니까?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첼첼거리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의 항변은 정확하게 진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억울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원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저는 절대 양반을 하지겠습니다. 분명 양반에게는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이로움과 대단한 특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 억울한 장사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권력과 좋은 점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십시오. 상인의 간절하고도 다급한 요청에 원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전을 시켜 새로운 종이를 가져오게 한 뒤 붓을 들어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특권과 혜택들을 적어내려간 두 번째 증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굴레를 뒤집어 쓰려다 기겁한 상인은 이제야말로 돈을 쓴 보람을 느끼게 해줄 진짜 권력의 맛을 기대하며 다시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원님의 입에서 그토록 상인이 원하던 두 번째 증서의 내용, 즉 양반의 특별한 권리들이 하나씩 낭독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권력을 기대했던 상인의 얼굴에서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경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증서에는 양반의 어떤 무시무시한 진실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관아마당의 공기는 첫 번째 증서를 읽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은
이제야 쌀 천석의 제값을 하는 진정한 권력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상기되어 있었고, 마당을 둘러싼 백성들 역시 도대체 양반이라는 신분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특권이 숨겨져 있는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원님이 헛기침을 하며 갓 작성한 두 번째 징서를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선비, 농민, 제, 장인. 상인 중 가장 귀한 것이 선비니 이를 일컬어 양반이라 한다. 원님의 목소리는 더욱 묵직하고 권위 있게 관아마당을 울렸습니다. 양반은 흙을 만져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땀 흘려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대략적인 글만 조금 깨우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거대한 돈자루를 짊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까지 들은 상인은 무릎을 탁 치며 환호할 뻔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자루를 짊어진다는 말은 장사꾼의 귀에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님의 다음 말부터 관아마당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벼슬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시골 양반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소를 마음대로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 수 있다. 상인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웃의 소를 마음대로 끌어다 쓴다고 그것은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서의 내용은 점점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폭력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일꾼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자기 논밭에 김을 매게 하고 땅을 일구게 할 수 있다. 만일 백성들이 감히 양반의 명령을 듣지 않거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들의 코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다녀도 좋고 머리채를 휘휘 돌리거나 수염을 마구 뽑아버려도 그 누구도 양반을 벌할 수 없다. 관아마당에는 쥐죽은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자식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끔찍한 공포와 서늘한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증서에 적힌 내용은 그저 옛날 이야기 속의 과장된 유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 사상가이자 소설가였던 연암 박지원이 당대 지배 계급에 썩어빠진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찔러 넣은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박지원은 이 우스꽝스러운 계약서를 통해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부했습니다. 양반이라는 계급은 스스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오직 국가가 허락한 폭력을 통해 타인의 노동력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거대한 기생충과 같다는 무서운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수염을 뽑고 코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짐승 이하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곧 조선의 신분제도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로 전락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백성들은 덜덜 떨며 양반들의 그 잔혹한 권력에 다시 한번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천석의 쌀을 바치고 그 특권을 막 손에 쥐게 된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돈에 대한 욕심은 많았을지언정 철저한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밤잠을 설쳐가며 좋은 물건을 떼어오고 고객과 흥정을 하며 정당한 이윤을 남기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상인의 눈에 비친 양반의 특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남의 소를 빼앗고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항의하는 사람의 수염을 뽑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짓, 상인의 상식 속에서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산속에 숨어 사는 산적이나 칼을 든 강도들이나 하는 야만적인 약탈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이란 이름으로 치장된 짐승 같은 폭력성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부자가 되어 거드름을 피워보려던 상인의 소박하고도 세속적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고상한 예절과 도덕을 앞세우던 지배층의 화려한 옷을 벗겨보니 그 속에는 이빨을 드러낸 승냥이와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가 숨어 있었음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빛나는 신분이 곧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괴롭혀도 된다는 도둑의 면허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상인. 이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 앞에서 평생을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며 엎드려 살아왔던 이 평민 자본가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아주 놀랍고도 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정막이 흐르는 관아마당. 백성들의 숨소리조차 잦아든 그곳에서 상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웃의 소를 마음대로 빼앗고 일꾼을 강제로 부리며 저항하는 자의 머리채를 흔들고 수염을 뽑아버리는 끔찍한 특권, 지배계급이 그토록 자랑하던 양반이라는 고귀한 신분의 실체가 사실은 힘없는 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합법적인 흡혈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장터바닥에서 구르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온 상인에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치열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양반의 권력은 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인 약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상인이 갑자기 두 손을 강하게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원님을 향해, 아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기득권과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맹세코 나를 아예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오. 남의 소를 빼앗고 생사람을 잡아다 부려먹는 것이 양반이라면 나는 죽어도 양반 따위는 하지 않겠소. 상인의 사자오 같은 외침이 관아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원님이 내미는 증서를 매몰차게 거부한 채 천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쌀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관아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상인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양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저 해학적인 옛날 이야기의 통쾌한 결말로만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맥락에서 이 상인의 거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반도를 지배해온 낡은 신분 질서에 대해 새롭게 성장한 평민 자본가가 내린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을 만큼 자본주의가 성장했지만 그 자본주의마저 낡은 권력의 부도덕함에 고개를 저으며 돌아선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양반을 하늘처럼 우러러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의복 속에 감춰진 무능력과 야만성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이 침략하기도 전에, 신식 무기를 앞세운 외세가 몰려오기도 전에 조선의 신분제는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이 떠나고 난 텅 빈 관아마당, 그곳에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신분을 팔아버렸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졸지에 신분이 붕 떠버린 늙은 선비만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상인이 사라진 흙먼지, 이는 길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장사꾼조차 도둑질이라며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그 양반이라는 이름표. 선비는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자신의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었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읊조렸던 성현의 말씀은 처자식의 배고픔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허공의 메아리였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체면은 결국 타인의 피눈물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이기심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쓰러져가는 초갓집으로 돌아온 선비. 그는 마당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뼈가 굵어진 아내의 거친 손을 처음으로 맞잡으며 선비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소.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양반이라는 껍데기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도의 탈에 불과했구려. 이제 다시는 당신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소. 그날 밤 낡은 초가집에서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수놓던 청아한 글 읽는 소리가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선비는 빳빳한 양반의 도포를 벗어던지고 허름한 베옷으로 갈아입은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과 먹 대신 흙이 잔뜩 묻은 무거운 호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기 위해 기꺼이 흙먼지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몰락이자 반도의 백성들이 쏘아올린 가장 눈부신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짓된 권력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선비의 호미질, 그리고 비열한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선택한 상인의 거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배계급의 타락으로 무너져가던 조선 후기,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던 평범한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겹겹이 쌓인 역사의 지층을 뚫고 밤이 깊은 현대의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농토를 팔아 희망을 샀던 싱글벙글 정씨와 관아마당에서 가짜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상인과 선비의 이야기. 수백 년 전 조상들이 핏빛 역사 위에 아로새긴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시대의 기록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건네고자 하는 진짜 수면제의 성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길고 험난했던 역사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고요한 밤이 내려앉은 지금 당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옛날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어지럽게 돌아가던 당신의 하루도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이 시간. 수백 년 전 낡은 초가집 호롱불 아래서 시작된 두 편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당신의 지친 마음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싱글벙글 웃기만 하던 정씨가 얻어낸 거대한 복과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난 상인의 결단, 그리고 허울뿐인 체면을 벗어던지고 흙 묻은 호미를 두 손에 쥔 늙은 선비의 각성은 모두 하나의 묵직한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과 절대적인 평온함은 남을 짓밟고 올라선 폭력적인 권력이나 거짓으로 꾸며낸 명예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시대조차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들의 진짜 무기는 화려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땀방울을 통해 얻어낸 스스로의 떳떳함, 타인의 고통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양심, 그리고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순간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긍정의 웃음이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무자비한 자본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상처 입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누군가는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내일 당장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빚의 굴레에 짓눌려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밤이 되면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잔혹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 이 뻔해 보이는 옛날 이야기에 탈을 씌워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비밀스러운 생존 암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한 권력은 시장에서 사고 팔릴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견고한 신분제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붕괴될 수 있지만,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폭풍 후에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흔하고 소박한 동화의 결말은 결코 가난한 자들의 허황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반도의 역사를 지탱해온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황금이나 떵떵거리는 벼슬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도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떳떳하게 살아낸 나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인 내면의 평화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나의 땀방울과 정직함을 믿으며 폭풍 우치는 세상을 향해서도 기꺼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 그 특권의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지금 지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찾아오고 있는 깊고 단단한 수면입니다. 조상들은 가장 춥고 어두웠던 긴 밤을 해악과 웃음으로 버텨내며 기어이 찬란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이 끝끝내 지켜냈던 그 끈질긴 생명력과 낙관의 유산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 속에도 아주 따뜻하고 강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밖에서 휘몰아치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전쟁과 내일의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근심들은 잠시 침실 문 밖에 내려두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훌륭하게 견뎌냈으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 존귀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시끄러웠던 역사의 페이지는 조용히 덮였습니다. 수백 년 전 반도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 지어올린 든든한 이야기의 성벽 안에서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의 물결은 한없이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내일의 태양은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밝고 눈부신 햇살이 방안을 가득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얼굴로 세상과 다시 마주하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허울을 훌훌 벗어던지고 싱글벙글 웃던 그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기꺼이 세상에 미소 지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만의 온전하고 따뜻한 복을 온몸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가장 깊고 평안한 수면의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을 맴도는 역사 속 따뜻한 미소들이
당신의 쉴 곳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